네, 잘 쉬셨습니까?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손농문화포럼이 주관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1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베트남 투자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성씨 중에 응우엔씨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그 국무총리도 베트남 총리가 응우엔 떤중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키스트를 좀 방문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갔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 키스트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이 키스트를 어떻게 만들었죠? 키스트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우리가 그 1960년대 말에 우리가 베트남에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신네들이 그 월남에 파병한 대가로 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저희한테 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 900만 달러를 가지고 키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베트남 총리가 다 안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했느냐. 당신네가 우리 월남전 때문에 이 키스트라는 것을 얻었으니까 우리한테 똑같은 걸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V키스트를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베트남의 이 V키스트 착공식에 가서 시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약 3,500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 베트남의 키스트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참전한 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색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실속을 다 차린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트남의 투자의 빛과 그림자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느냐. 1984년에 한국과 2016년에 그 베트남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장 종목수가 309개, 우리 305개, 시가총액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가 GDP가 500달러였던 시절에 한국이 1974년이었고요. 베트남이 2004년. 빼면은 30년 차이가 납니다. 2000불이었던 것이 우리가 1981년, 베트남이 2012년에서 31년. 그래서 대체적으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몇 년 차이 나느냐? 3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1988년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게 모든 걸 비교할 때 우리나라 1988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면은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트남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은 전부 다 유출을 하는데 그 기업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27개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에 있던 11개사가 베트남으로 14개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수는 약 8,000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관세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약 한 3,00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000개다 이제 볼 수 있고 대부분 중국에 있던 기업들을 다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이제 투자의 빚이 뭐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베트남으로 많이 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세계의 이제 그 경제권을 크게 보면은 RCEP 경제권하고 TPP 경제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얼마 전에 그 RCEP에 한국도 가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 두 개 다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관세를 이렇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TPP에 의해서 가장 GDP 증가폭이 높을 나라가 어느 나라냐?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베트남의 공장은 우리나라 공장에 비해서 인건비가 1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모업계들이 간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베트남의 이제 섬유 산업은 제조업 대비로 보면은 약 39%, 종사자로 보면은 85.8%가 섬유 산업에 종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에 그 섬유 구로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섬유 산업이었잖아요. 마산 자유수출 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제일 먼저 성행을 한다면은 섬유 산업이 성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베트남이 지금 가장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물론 약간 중가는 중국, 그 다음에가 베트남이다 보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섬유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요, 그 베트남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단을 직물을 수입에다가 약 한 9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해다가 의류를 만들어서 미국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한 17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베트남의 부가가치로 떨어지는 것들이 약 한 80억 달러 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중간에 베트남이 존재하고 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베트남하고 중국과의 갈등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중 시위에 먹는 베트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나 이 시사군도 가지고 매우 싸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과 항상 싸우는데, 중국 하나가 좀 약간 접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베트남에서는 동무대를 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좋은 나라입니다. 왜 좋은 나라냐 하면은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노령화 때문이잖아요. 중위 연령을 보면은 일본이 48.4세고 한국이 44.7세인데 아직도 베트남은 32.5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0살 정도가 어리죠. 그래서 베트남이 인구가 정점이 오르는 게가 2033년, 지금부터 13년은 끄떡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한 섬유 신발 이런 거는 10년 내에 또 다른, 이제 인도는 2050년까지 이게 정점에 달하니까 인도로 옮겨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산업 구조라는 게 그 노령화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13년은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 해서 뭐 노사분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분방한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나은 점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베트남을 서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의외로 베트남에는 전력은 부족한 것 같아도 전력 가격은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정전이 그렇게 나지 않고, 이제 질이 꽤 높은 편이면서도 전력 요금은 제일 싼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베트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투자에 빚만 있는 거 아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제 이렇게 임박하면서 노사분규의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베트남 총리까지 나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베트남에서 파업이 발생되는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한국 기업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 이제 비슷한 규모로 대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베트남 제조업 투자는 10년이면 대충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33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투자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임금 인상률이 꽤 높습니다. 지금 2020년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한 6%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베트남은 인건비는 그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약 한 239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의 10분질 수준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공산주의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정가보도를 뭘로 이용해요? 저 기업이 베트남에 적합하지 않다 싶으면 세무조사를 해서 바로 파산시켜 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한국 기업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봉착하는 것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베트남 공안이 막아주지 않으면은 정부의 방침이 그 공장은 없애는 쪽으로 정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무조사를 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해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2015년만 해도 18위 정도로 돼가지고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아세안 중에서 싱가포르를 빼고 바로 12등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된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투자 여건은 최상은 아니라도 아세안 중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베트남과 한국의 물적 교류는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수출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베트남이고요. 수입은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일본, 그리고 4등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역 규모는 베트남이 4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나라를 조사해 보면 한국이 1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제1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이제 교역 품목을 보면은 우리가 베트남에다 수출하는 거는 반도체고 수입하는 거는 휴대폰입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그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5억 대 정도의 휴대폰을 생산하려니까 한국에서 반도체를 사가는 거고, 거기서 휴대폰 조립된 거의 일부를 한국으로 들여오니까 통신기기가 이제 제일 많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베트남에 투자한 거는 그 신발하고 의류 이것 때문에 했었는데, 그것을 젖히고 이제 통신기기가 1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사라 하면은 어때요? 안남미 그러잖아요. 그 이제 안남이라는 건 그 베트남의 한 지역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옛날에 안남미 하면 제일 맛없는 쌀의 대표적인 쌀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안남미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찰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버실버실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베트남 쌀에 찰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 신토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좀 덥지 않아요. 더우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지방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칼로리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신이 뺀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 어때요? 아무래도 좀 추운 나라니까 거기다 칼로리를 좀 더 넣은 거죠. 그래서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쌀의 칼로리가 242kcal인데 안남미는 130kcal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남미를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안남미를 피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미녀들은 안남미를 먹는 게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리쌀보다도 더 보리쌀만 해도 140칼로리인데 안남미는 130칼로리니까 다이어트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하기 위해서 안남미를 일부러 먹는 미녀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쌀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안남미는 이렇게 길쭉한 장립종입니다. 이렇게 안남미는 인디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쌀은 자포니카락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이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디카가 90%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스 함량으로 보면은 이 인디카는 20%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금방 배가 고프고 그렇지만 열량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고 특히나 당뇨병 환자들은 안남미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신토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이 만든 거예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칼로리가 높은 쌀을 주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칼로리가 낮은 쌀을 주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칼로리가 높은 쌀을 주는 거. 이게 신의 섭니다라는 것을 베트남 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여행들 가시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베트남 커피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커피 하면은 브라질 아니면 콜롬비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이 브라질 다음에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고 베트남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커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가면은 싸게 브라질도 좋은데 브라질은 너무 머니까 가까운 베트남에 가셔서 커피를 한번 쭉 마셔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베트남에 가면은 처음에 가서 이 똥커피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비싼 커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태국의 블랙 아이보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코끼리 똥에서 추출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루아 커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양 고양이의 똥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유명한 거는 위즐 커피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되게 우리 그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지고 오는 것들이 위즐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가면 골드펀트 커피라는 게 이거는 코끼리 똥에서 나오는 거고 콘삭 커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람쥐 똥에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왜 똥커피냐 그러면은 커피의 그 원두를 그 코끼리나 사양 고양이나 사양 족제비들이 먹게 되면은 그 약간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두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특이한 그 향을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을 대개 원두 커피를 33kg를 갖다가 그 코끼리한테 먹이면은 그게 1kg밖에 안 돼. 33분지 1로밖에 안 돼 가지고 코끼리 똥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바가 있죠. 우리가 동물들이 개가 사람 똥 먹는다고 똥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이 또 코끼리 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아이러니를 느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트남 가셔서 귀국 선물
당연히 하신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위즐 커피라든지 또는 베트남에 가면 G7이라고 하는 아주 싼 커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사올 필요가 없는 게 요새들 보면은 그 해외에서 직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베트남 여행 갔다 오면은 커피 하나 정도는 선물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선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오시는데, 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꽃이 75송이가 피면은 그 중에 열매 맺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준 진통제, 신이 준 미용제, 신이 준 영양제. 그런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논이에 칼륨이 풍부해가지고 신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베트남 하면은 이게 아열대성 기후 때문에 과일이 풍부하니까 과일 같은 거 말린 것들이 참 많죠. 가서 뭐 망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오실 때 사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여행은 이래저래,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GDP가 10분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가 거의 10분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돈 쓰는 재미를 또 느낄 수도 있는 동네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그 세계 각국의 투자를 보면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순이고 중국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대개 경우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중국이 대개 1등, 일본이 2등, 한국이 3등일 텐데 한국이 1등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 베트남,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기를 보면은 그 도이머이가 시작된 게 1986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1989년에 이제 그 대우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포스코, SK, 그 다음에 오리온, 뭐 롯데, LG화학 등등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거의 망라된 정도로 진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베트남 투자의 산업별 구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도소매업,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제조 가공업이 제일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 분양은 사기가 많다라는 얘기가 벌써 베트남에서 나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공단이, 그 베트남은 남쪽에서도 북쪽까지 쭉 늘어져 있으니까 있는데, 대체적으로 호치민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이공시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지금 수도권인 하노이, 그 다음에 빈찌영, 빅린, 말하자면 동나이, 동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베트남에 8,000개의 기업이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요 기업마다 진출 지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국 기업 중에서 월남 투자 사례를 보면 삼성의 베트남 투자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일단 중국에 있는 모든 투자처, 한국에 있는 그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전부 그 베트남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타이옹엔성이라고 하는 데가 약 60만 평, 빅난성이 34만 평. 그래서 거기서 휴대폰을 2억 4천만 대, 2억 4천만 대, 도합 4억 8천만 대를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치민에 28만 평. 이래가지고 삼성이 그 베트남의 수출의 몇 프로냐면 20%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의 20%가 삼성그룹에서 점하는 것 같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수출의 20%가 삼성이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LG그룹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은 하이퐁 캠퍼스라고 그러는데, 하이퐁 캠퍼스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서울에 대해서 하이퐁이라는 건 인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24만 평을 이렇게 잡고 투자는 1조 6,550억 원을 해가지고 가전사들을 거의 모아놓은 데가 바로 하이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베트남 자동차 하면 항상 지금까지는 도요다가 1등이었습니다. 2015년만 봐도 도요다가 27.0%, 한국이 14%였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현대차가 도요다를 추월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현대차가 19%, 도요다가 18.9%,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본은 혼다, 마츠다, 미쓰비시 이제 이런 정도로 전부 이렇게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차는 기아차하고 합치면은 약 4분질 정도, 자동차 시장의 4분질 정도를 그 현대 기아가 차지하고 일본 기업들이 약 한 5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시장으로 해서 가장 성장하는 시장이 베트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나라 한국의 금융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은행이 신한은행은 본점을 포함해서 37개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도 본점을 포함해서 10개의 지점들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도 흑자를 내는 금융기관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트남 투자의 유의사항 10개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지역의 선택에 신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트남이 1975년까지만 해도 남북으로 갈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그 당시에 공산 진영이었고 남쪽은 자본주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됐다고 했을 때 평양 사람들의 생각하고 서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이공 쪽, 그게 호치민 쪽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또는 이 커피 또는 카페티에리아 이런 것들은 호치민시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고급 식당은 또 하노이 쪽이 더 잘 된다 그래. 이거는 약간의 그 규격화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투자 제한 분야를 사전에 확인해야 되고, 사회주의 비효율성에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야 되고, 언제라도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후진국이니까 열악한 인프라,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업이 지속될 수 있다. 공단 부지 확보에 유념을 해라. 그 다음에 원부자재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올 초에 그 베트남 투자하셨던 분들 큰일 났었죠. 그때 주식이 그 VN 주식이 한 1000 정도 갔던 것이 659로 한 35%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머니가 베트남 수익률이 깜짝 1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투자에도 한번 유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배우는 국제관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중심에 있다고 했을 때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있습니다. 있을 때
베트남은 사실은 중국과도 전쟁을 해왔고 싸우는 나라고, 미국과는 뭐 당연히 전쟁을 싸웠던 나라고, 한국도 월남 파병으로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억은 하는데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베트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베트남을 제국의 무덤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트남에 제일 먼저 무덤이 됐었던 데가 프랑스죠. 프랑스는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3국을 재지배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는데 1946년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져가지고 제네바 협정에서 이제 그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결정을 내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제일 먼저 이긴 세계 강국이 프랑스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중국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200년 동안 한나라 시절에 베트남을 지배했었다 그러는데 1979년 12월 17일 날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령에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공군이 패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안보리 이사국 프랑스에 의해서 중국마저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미국의 무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1960년에서 1975년까지 15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베트남이 미국을 쫓아내고 남북 통일을 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1964년 8월 7일 날 그 통킹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1973년에 미군이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고 철수를 해가지고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안보리 이사국 3개국 프랑스, 중국, 미국을 이긴 나라가 베트남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남전 참보에 대한 업보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월남전에 32만 5,517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망이 5,000명, 부상이 11,000명 정도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통계를 보면은 한국군 한 명의 사상에 대해서 베트공이 1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군이 5,000명 죽었으면은 베트공이 5만 명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전쟁을 잘하는 나라로 그때 신문지상에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국군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용병적 성격을 띠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장이나 하사 정도면은 그 당시로 달러로 해서 약 82달러 정도 이렇게 월 보수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사나 이런 분들은 뭐 한 100달러 이상을 이제 벌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투 수당의 약 80%를 국내에 송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그 경제 개발에 마중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베트남 특수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GDP의 약 3%에서 4%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남전 특수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한진이잖아요. 한진이 거기서 한국의 10대 재벌로 들어가는 원동력이 베트남에서 돈을 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작년 재작년에 2018년 3월 23일에 그 베트남에 방문해가지고 그 꽝 주석을 만나가지고 한국이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유감이다고 얘기했을 때 꽝 주석은 한국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재가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되고 누가 이해한다고 이해되는 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는 월남전 전이후에 남겨진 한인 2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국의 이거는 뭐 영국은 상관도 없습니다만 영국의 민간단체 라이따이안을 위한 정의라고 하는데 그 영국인 조각가 레베카 호킹스가 이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구공원에 일반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그 위안부의 그 소녀상 같은 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 민간 희생자를 위한 피에타 동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평화의 섬 제주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베트남 피에타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죠. 피에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베트남의 희생을 이렇게 서로 화목하자는 의미로 한국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월남 파병의 상흔은 약간은 우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만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마을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국군 증오비가 이렇게 설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남전 참전 한국군 민간 학살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약 8,000명 정도인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월남을 이렇게 파병하는 부대에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많은 분들이 월남 한국군의 민간 학살은 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제 6.25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우리 거창 사건이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낮에는 베트남 편이고 밤에는 이게 월맹 분대가 되는 거예요. 베트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군이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증오 범죄 비슷한 그 마을을 한 마을을 완전히 이제 쇼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베트콩이고 누가 월남 편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어렵다 보니까 전쟁 중에 이제 그 동네의 그 전체 인구를 몰살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약간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트남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베트남의 양민 학살 유령비라는 게 곳곳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의 이제 그 생년월일들이 있는데 그 생년월일들을 보면은 20대 이하의 소녀들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베트남 그 우리가 1992년에 베트남의 그 수상도 이제 얘기했지만 과거 두 나라 사이에 불행한 일이 많았으나 이는 양국의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일이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이거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했었다는 것을 베트남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기억하지요. 2차 북미 회담을 어디서 열었나요? 1차는 싱가포르에서 열었고
2차는 베트남에서 열었는데 왜 베트남에서 열었나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련의 모델로 갈 거냐, 베트남 모델로 갈 거냐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모델로 가라. 베트남 모델로 가면 제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남측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 제일 많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베트남을 도와주었더니 지금 베트남이 1989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안 되던 나라가 지금 곧 그 3,00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북한도 베트남 모델을 택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베트남 모델이라는 게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중국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하고 중국은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해서 북미 회담을 베트남에서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 동반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중에 제1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트남 여자분들, 베트남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옛날에 마음의 빚을 이렇게 갚는다는 의미에서도 베트남 분들에게, 베트남 여기 결혼해서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외 원조 중에 ODA를 지금 베트남에 거의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참 잘하는 일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투자한 것 중에 지금 그 파업 발생 1위가 한국 기업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베트남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빚을 갚는다는 의미에서도, 또는 베트남과의 상호 협조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기업 경영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 차원을 벗어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해가지고 이런 말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를 사돈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그 딸들이 한국에 결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돈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동반자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동반자 시대를 연다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베트남에 대한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새로운 광명의 빛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강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강의잖아요. 거기서 이제 창조 경영에 한국 기업의 해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9개 나라를 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